그날 밤 세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고요했지만 그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바람 소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한숨일까요? 세조는 침상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궁궐 마당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조는 문득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현덕왕후, 자신의 조카 단종의 어머니이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여인. 그녀는 아들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어린 단종은 결국 세조 자신에게 왕위를 빼앗긴 채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세조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단종이 죽고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녀의 신의가 폐해진 뒤부터 궁궐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덕왕후의 저주다. 그녀의 원혼이 세조 일가를 괴롭히고 있다. 세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주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괴롭힐 수 있을까요? 세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온몸을 뒤덮은 원인 불명의 피부병,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 궁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여인의 울음소리. 세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위는 이미 그의 손에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조는 결국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저주가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세조가 스스로 만든 죄의 그림자였을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조선 왕실을 뒤흔든 이 비극의 이름 뒤에 숨겨진 7가지 진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현덕왕후는 누구였으며 왜 그녀의 무덤은 파헤쳐졌을까요? 의경세자의 죽음은 정말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그리고 세조가 평생 두려워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야사가 아닙니다. 권력과 공포, 죄책감과 인간의 한계가 교차하는 조선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덕왕후의 죽음과 어린 왕의 탄생. 1437년 조선 궁궐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훗날 단종으로 불리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현덕왕후 권씨는 출산 직후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25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비가 출산 직후 사망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지만 현덕왕후의 죽음은 특별히 비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남긴 아이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비 권씨가 산후병으로 승하하니 온 궁중이 애통해했다. 이 한 줄의 기록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문종은 아내를 잃었고 어린 단종은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왕실 여성의 출산은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산후 출혈이나 감염은 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현덕왕후 역시 이런 비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세상에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녀를 애도했지만
누구도 이 죽음이 훗날 왕실 전체를 뒤흔들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개인의 비극은 때로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꿉니다. 현덕왕후가 살아있었다면 단종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했을 것이고 세조의 왕위 찬탈도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었을지 모릅니다. 둘째, 역사는 작은 사건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이 수십 년 후 저주라는 이름으로 왕실을 괴롭히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셋째, 어머니의 부재는 자녀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단종은 어머니 없이 자랐고 그 외로움은 그가 왕위를 빼앗긴 후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현덕왕후의 죽음 이후 궁궐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종은 아내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고 그녀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현덕왕후는 경기도 남양주에 묻혔고 그녀의 무덤은 소릉이라 불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무덤이 평화롭게 보존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재위 2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정치를 이끌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였습니다. 세조는 어린 조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궁궐에 들어왔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덕왕후의 무덤은 훗날 파헤쳐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현덕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세조가 감히 단종의 왕위를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있는 왕과 어머니가 없는 왕의 운명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덕왕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 전체의 운명을 바꾼 사건이었고 훗날 저주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올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재는 단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미래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현덕왕후가 남긴 아들 단종은 어머니의 보호 없이 홀로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조가 어떻게 왕위를 찬탈했는지, 그리고 단종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조의 왕위 찬탈과 단종의 비극. 1453년 조선 궁궐에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이 주도한 계유정난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어린 단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계유정난은 표면적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이었지만 실제로는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을 위한 쿠데타였습니다. 당시 단종은 12살의 어린 왕이었고 실제 정치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는 칼날이 번뜩였고 피가 흘렀습니다. 김종서는 자택에서 수양대군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고 황보인과 그의 일파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단종은 궁궐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숙부의 칼날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단종실록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이 궁궐에 들어와 역적을 제거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왕을 협박하여
권력을 장악했다. 이 기록은 당시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수양대군은 역적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조카인 단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신이 실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왕위 계승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세종의 장남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강력한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문종도 죽었습니다. 조부 세종 역시 오래전에 승하했습니다. 단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신하들 뿐이었는데 수양대군은 바로 그 신하들을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공백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를 보호할 강력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수양대군의 야심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명분은 권력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수양대군은 역적 제거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지만 실제로는 조카의 왕위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어린 지도자는 주변의 보호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단종은 왕이었지만 실제로는 숙부의 권력 앞에서 무력한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여전히 단종이 왕이었고 수양대군은 그를 보호하는 숙부였습니다. 그런데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마지막 단계를 밟았습니다. 단종을 압박하여 왕위를 선양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조의 즉위입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고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성산문, 박팽년 등이 주도한 단종 복위 운동이 발각되면서 단종의 운명은 완전히 결정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시켰고 결국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사사되었습니다. 단종이 죽던 날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상을 떠난 지 19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현덕왕후의 무덤도 함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조는 단종 복위 운동의 배후에 현덕왕후의 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조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그녀의 무덤을 파헤치는 명분 말입니다. 역사는 이 결정이 세조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권력을 위해 조카를 배신하고 죽은 여인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올 공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조의 선택은 왕위를 얻었지만 그는 평생 그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한 후 현덕왕후의 무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종 복위 운동과 그 여파. 1456년 조선 궁궐에서 또 한 번의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김문기. 역사는 이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신하들입니다. 사육신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세조가 궁궐에서 연회를 열 때 그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행 직전에 발각되었습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 계획을 세조에게 밀고한 것입니다. 그날 밤 성산문과 그의 동료들은 체포되었고 잔혹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세조는 그들에게 자백을 강요했지만 사육신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계속되는 동안 성산문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내 임금을 섬길 뿐이다. 세조실록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산문 등이 역모를 꾀했으나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이 짧은 기록 뒤에는 수많은 고통과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사육신은 모두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당했고 그들의 가족까지 연자제로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역모는 가장 무거운 죄였습니다. 왕위를 위협하는 행위는 삼족을 멸하는 형벌로 다스려졌습니다. 사육신의 처형은 단순히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종 복위 운동의 정신적 배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목한 대상은 놀랍게도 이미 죽은 지 오래인 현덕왕후였습니다. 세조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단종을 왕위에 올린 것은 현덕왕후의 혈통이다. 따라서 단종 복위 운동의 근원은 현덕왕후에게 있다. 그러므로 현덕왕후를 왕비의 지위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억지 논리였습니다. 현덕왕후는 이미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무덤 속에서 조용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조에게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할 명분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때로 죽은 자까지 이용합니다. 세조는 현덕왕후를 단종 복위 운동의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자신의 잔혹한 결정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둘째, 충성은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사육신은 단종에 대한 충성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고 그 신념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습니다. 셋째, 억압은 저항을 낳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를 빼앗은 것은 사육신 같은 저항 세력을 만들어낸 원인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1457년 세조는 현덕왕후를 왕비의 지위에서 서인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주를 종묘에서 꺼내어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왕비를,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여인을 서인으로 강등시키는 일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덕왕후의 무덤까지 파헤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현덕왕후의 무덤, 소릉은 세조의 명령으로 파헤쳐졌고 그녀의 시신은 옮겨졌습니다. 이 잔혹한 결정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불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현덕왕후의 저주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이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현덕왕후의 원혼이 세조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언은 현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죽은 자의 존엄까지 짓밟는 행위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침으로써 왕위를 지키려 했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자신을 평생 괴롭힐 공포의 씨앗을 뿌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진 직후 궁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57년 조선 왕실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넘은 왕비가 서인으로 강등되고 그녀의 무덤이 파헤쳐진 것입니다. 세조의 명령이 내려지자 관리들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현덕왕후의 무덤 소릉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삽을 들고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걷히고 관이 드러났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현덕왕후의 시신이 세상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고 전해집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유교 사회에서 가장 큰 불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비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시신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무덤은 폐쇄되었습니다. 종묘에서도 그녀의 신주가 꺼내어졌고 왕비로서의 모든 예우가 박탈되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강등하고 그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 기록은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감정과 충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죽은 자에 대한 예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능은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고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이 모든 전통과 예의를 무시하고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왜 세조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첫째,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실패한 후 세조는 단종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 둘째, 자신의 왕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강등시킴으로써 단종의 왕위 계승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려 한 것입니다. 셋째, 반대 세력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나는 죽은 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살아있는 신하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은 때로 모든 도덕적 경계를 넘어섭니다. 세조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죽은 여인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둘째, 지나친 억압은 오히려 반발을 낳습니다.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친 이 사건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세조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셋째, 죽은 자에 대한 불경은 결국 산자에게 돌아옵니다. 세조는 현덕왕후를 모욕함으로써 권력을 지키려 했지만 그 결정은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공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진 직후 궁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궁녀들은 두려워하며 속삭였습니다. 현덕왕후의 원혼이 궁궐을 떠돌고 있다. 세조 역시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세조는 이 시기부터 원인 불명의 피부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겼고 가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치료를 시도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을 위해 죽은 자의 존엄을 짓밟는 것은 결국 스스로의 양심과 마음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침으로써 왕위를 지키려 했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평생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의경세자의 급사와 그것이 궁궐에 미친 충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경세자의 급사와 민심의 동요. 1457년 9월 조선 궁궐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조의 장남이자 세자였던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의경세자의 나이는 겨우 20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젊은 세자가 아무런 전조 없이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세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을 거머쥐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경세자의 죽음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급성 질환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현덕왕후를 떠올렸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경세자가 갑자기 병이 들어 승하했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 짧은 기록이 남긴 여백은 수많은 추측과 소문으로 채워졌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왕세자의 급사는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왕세자는 단순히 왕의 아들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의경세자는 세조의 장남으로 세조 4호 왕위를 이어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은 조선의 왕위 계승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경세자의 죽음이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진 직후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건을 연결지었습니다. 세조가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쳤으니 그녀의 원혼이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현덕왕후의 저주다. 이런 소문은 궁궐 안팎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신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조의 행동이 너무나 잔혹했고 의경세자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조가 현덕왕후를 모욕했고 그 직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벌로 해석되었습니다. 둘째, 권력자의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의 해석 대상이 됩니다. 세조가 의경세자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든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로 해석했고 그 해석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셋째, 죄책감은 때로 실제보다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세조가 정말 현덕왕후의 저주를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히 아들의 죽음 앞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세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여러 사찰을 세우고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속죄의 행위로 해석합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저주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불교를 통해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세조는 의경세자가 죽은 후 여러 차례 현덕왕후를 위한 제사를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서인으로 강등시킨 여인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세조 스스로도 자신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죽었고 현덕왕후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의경세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지켰지만 그 대가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불렀고 그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전해졌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권력을 위해 치른 대가는 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아들을 잃었고 평생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고통을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저주라는 이야기가 과연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후대의 해석인지 함께 검증해 보겠습니다. 6번째, 저주 역사적 사실의 검증. 현덕왕후의 저주. 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조선의 야사와 민간 설화로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묻습니다. 과연 저주는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우선 사실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경세자의 죽음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세조실록에 따르면 의경세자는 1457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진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역시 1457년의 일입니다. 셋째, 단종이 사사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단종은 1457년 10월에 영월에서 사사되었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정리하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의경세자의 죽음은 단종의 사사보다 앞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입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경세자가 9월에 승하했고 단종은 10월에 영월에서 사사되었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만약 현덕왕후의 저주가 단종의 죽음에 대한 복수였다면 의경세자는 단종이 죽은 후에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의경세자가 먼저 죽었고 그 후에 단종이 사사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 이야기의 논리적 모순을 보여줍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은 매우 강했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불행을 하늘의 벌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조처럼 논란이 많은 인물의 경우 그의 불행은 더욱 쉽게 저주나 응보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첫째, 의경세자의 죽음은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던 급성 질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세기 조선에서는 급성 감염이나 심장 질환 같은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둘째, 세조의 피부병 역시 의학적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세조의 증상을 건선 또는 습진 같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질환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조는 왕이 찬탈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그것이 피부병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적 사실과 후대의 해석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덕왕후의 저주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둘째, 죄책감은 실제 저주보다 더 강력합니다. 세조가 두려워했던 것은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사람들은 권력자의 고통을 정의의 실현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세조의 불행을 저주로 해석한 것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조는 정말 저주를 믿었을까요?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조가 평생 깊은 불안과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불교에 귀의했고 여러 사찰을 세웠으며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속죄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씻어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죽었고 현덕왕후의 무덤은 파헤쳐졌고 의경세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지켰지만 그 대가로 마음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짜 저주는 귀신이 아니라 스스로의 양심입니다. 세조를 괴롭힌 것은 현덕왕후의 원혼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어떤 귀신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조의 피부병과 그가 평생 안고 살아야 했던 죄의식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세조의 피부병과 죄의식의 그림자. 1457년 이후 세조의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겼고 가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마다 가려움과 고통에 시달렸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불렀지만 현대의학자들은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세조의 증상은 건선 또는 만성습진 같은 피부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질환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니 의원들이 여러 치료를 시도했으나 차도가 없었다. 이 기록은 세조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줍니다. 당시 조선에서 피부병은 치료하기 매우 어려운 질환이었습니다. 특히 세조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경우 피부병은 쉽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조카를 폐위시키고 충신들을 죽이고 현덕왕후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세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몸의 병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시민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몸의 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조의 피부병은 바로 이런 시민성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책감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세조가 느낀 죄책감과 불안은 피부병이라는 형태로 그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둘째, 권력은 건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은 어떤 권력보다 중요합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고 그 대가로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세조는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불교에 귀의하여 사찰을 세우고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온천에 가서 목욕을 했고 명산을 찾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조의 병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단종을 폐위시킨 것, 사육신을 죽인 것,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친 것, 이 모든 일은 세조의 양심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피부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1468년 세조는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52살이었습니다. 세조는 죽는 순간까지 피부병의 고통에 시달렸고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현덕왕후의 저주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세조를 죽인 것은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의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짜 저주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세조는 현덕왕후의 원혼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의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어떤 귀신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권력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었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덕왕후의 저주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이 전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통합적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덕왕후와 세조, 그리고 단종을 둘러싼 7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왕위 찬탈과 무덤 파헤침, 세자의 급사와 왕의 피부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각의 사건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모두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축은 바로 권력과 양심의 충돌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사료들은 이 과정을 일관되게 증언합니다. 세조실록의 표현처럼 작은 선택 하나가 왕실 전체의 운명을 바꾸었다는 진실은 7가지 사건 모두에 흐르고 있습니다. 현덕왕후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개인의 비극이었지만 그것은 단종의 고아됨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종이 어머니 없이 왕위에 올랐고 그 약점을 노려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현덕왕후의 무덤까지 파헤쳤고 그 직후 아들 의경세자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피부병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 다음 선택을 만들어낸 필연의 연쇄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움직입니다. 권력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선택, 죽은 자의 존엄까지 짓밟는 선택, 어린 조카를 배신하는 선택. 이 모든 선택은 당장은 권력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공포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저주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의 양심에서 시작된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현덕왕후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권력 다툼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단종은 어머니 없이 태어나 왕위를 빼앗기고 죽었습니다.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고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이것이 현덕왕후의 저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장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덕왕후의 죽음은 보호받지 못한 약자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은 권력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선택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단종 복위 운동의 실패는 충성과 정의가 때로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덕왕후 무덤의 파헤침은 권력이 모든 도덕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경세자의 급사는 잔혹한 선택이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주 vs 사실의 검증은 역사적 해석과 사실을 구별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세조의 피부병과 죄의식은 양심을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줍니다. 이 7가지 장면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택이 큰 흐름을 만들고 한 사람의 비극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바꾸며 권력은 때로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킨다는 진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현덕왕후의 슬픈 죽음이었나요? 아니면 세조의 무서운 선택이었나요? 혹은 의경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진실을 알게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현덕왕후와 단종, 그리고 세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권력을 위해 양심을 저버릴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지키며 바른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요.